쥐새끼 한 마리 소리 소문 없이 지워버려.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 무전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새벽 빗속의 파도 소리보다도 낮았습니다. 태평양 어딘가, 지도에 이름조차 없는 작은 섬.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어느 쪽 해안에 쓸려왔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새벽 4시였습니다. 빗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고 추락할 때 좌석 프레임에 긁힌 왼쪽 어깨에서는 셔츠 속으로 뜨끈한 것이 계속 흘렀습니다. 피냄새는 철 냄새와 비릿한 바닷물 냄새가 섞여서 나는 법인데 그걸 알아채는 코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게 그 순간엔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옆에서 강태윤 씨가 이를 부딪히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를 타드린 분. 넥타이 색깔도 제가 골라드리고 일정도 제가 챙겨드린 분. 그분이 제 팔을 붙잡고 야, 너 뭐라도 할 줄 아는 거 있냐? 어떻게든 해봐. 라고 다그치는데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다그치는 손이 워낙 세게 떨려서 차마 대꾸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불쌍했습니다. 정말로. 파도가 밀어온 잔에 더미 사이에 비행기 동체 파편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루미늄 날. 30cm쯤 됐을까요?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와 무게 중심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제 손이 먼저 기억해버렸습니다. 파도 기슭에서 검은 고무보트 세척이 조용히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몇인지는 어둠 속에서도 셀 수 있었습니다. 6, 아니 7. 첨단 야시경에 방탄조끼까지 착용한 최정예 킬러들. 그들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유령이잖아. 원래부터 없던 사람처럼 처리해. 유령. 저는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고스트. 국가가 공식 문서에서 제 이름 석자를 지운 날, 저도 그 이름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더군요. 그리고 저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10년 전 제 동료들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린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지운 사람들이 지금 이 섬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이 빗소리보다 먼저 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숲이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잎사귀가 볼을 스칠 때 남기는 서늘하고 얇은 선, 빗물을 머금은 부엽토층이 얼마나 깊이 소리를 흡수하는지 이 모든 것을 몸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타고 보고서를 프린트하는 동안에도 이 계산은 멈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강태윤 씨는 제가 숲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혼자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였지요. 저는 그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제가 미리 만들어둔 덫 근처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비서가 뭘 한다고 라는 말을 절반쯤 뱉다가 그분이 제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훈련받은 킬러들이 교본대로 움직인다면 상륙 직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고지대 확보입니다.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미리 봤을 테고 동쪽 능선이 가장 빠른 제고점 확보 루트라는 것도 분석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리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구름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동트기 1시간 전
하늘이 가장 짙은 남색으로 변하는 바로 그 시간. 눈이 빛에 충분히 적응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시경을 가진 자에게도 렌즈 앞의 나뭇가지 그림자가 깊어져 사각이 많아지는 시간이고, 야시경 없이 이동하는 자에겐 자신의 위치가 가장 노출되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계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빗물이 고인 엽초 웅덩이를 피할 때 오른쪽으로 살짝 무게 이동을 한다는 것, 그게 습관이 되면 풀숲을 헤칠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항상 0.1초 먼저 틀어진다는 것. 저는 그 사람이 제 위치를 지나치는 순간까지 열을 셌습니다. 열에서 멈추지 않고 6에서 움직였습니다. 목을 잡을 때 손 안으로 들어오는 열기와 맥박을 느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불편합니다. 기계라면 훨씬 단순할 텐데 살아있는 사람의 목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마다 손끝 어딘가가 아주 잠깐 망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보다 관절을 먼저 걸었습니다. 어깨 관절이 1개 이상으로 뒤로 꺾이면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먼저 숨을 들이킵니다. 그 찰나에 쥐고 있던 것들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빗물을 머금은 부엽토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자루의 무게 중심을 찾아내는 속도가 제 자신도 당황스러울 만큼 빨랐습니다. 상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꺾인 어깨를 감싸준 채 방탄조끼 안주머니에서 비상 권총을 꺼내려는 손을 반쯤 뻗은 상태로 저는 그 손목을 발로 밟았고 상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야시경이 비뚤어져서 한쪽 눈만 간신히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 눈이 저를 보며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아예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눈이었어요. 칼 잡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오지 그랬나? 아, 다음 생에서 말이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이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즐기는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지거든요. 저는 낮았습니다. 아주 낮았습니다. 그건 분노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무거운 것의 온도였습니다. 상대를 처리하고 숲 깊숙이 이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재우. 팀에서 제일 먼저 무전을 잡던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라면을 끓일 때 반드시 계란을 2개 넣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지요.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에 항상 라면 한 봉지를 코트 안주머니에 챙겨 넣던 그 버릇이 이상하게도 지금 이 냄새, 젖은 흙과 열대 수목의 수액이 섞인 냄새와 함께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람을 떠올리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더군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로 먼저 돌아옵니다. 냄새로, 손의 온도로, 버릇으로.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응답해. 1번. 정적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 더 낮고 더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어. 그 여자 살아있다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세게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절대로 잊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형이었습니다. 이장. 박형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바레인 어딘가의 폐창고, 위성 교신이 끊기기 직전이었지요. 철수해. 지금 당장 다 철수해. 명령이라기보다는 속삭임에 가까웠고, 저는 지금도
그 말의 결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는 결심이 완료된 이후에만 그렇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덫을 5개 만들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 잔해를 돌아다니며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려냈어요. 기내 좌석 벨트의 금속 버클, 비상구 손잡이 쪽 와이어, 기내 선반에서 떨어진 렛짓 잠금 장치. 공항 보안 요원이라면 문제 삼을 것들이 바다 위에선 그냥 잔해가 됩니다. 2개는 능선 진입로에, 하나는 고지대 클리어링 직전 사각지대에, 나머지 2은 해안 쪽 우회로에 심었습니다. 이 섬의 지형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이동 경로가 결국 그 5곳 중 하나로 좁혀진다는 걸 들어오는 사람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2번째가 능선에서 걸렸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만든 덫이 기준이거든요.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걸려야 합니다. 비명 소리도 없었어요. 발목이 꺾이며 앞으로 쏠릴 때 방탄조끼의 무게 때문에 어깨부터 지면에 닿는데 그 순간 횡격막이 압박되어 사람은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숨부터 막힙니다. 저는 20m 뒤 나무 위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쾌감도 아닌 어떤 것이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3번째는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능선 진입로를 의도적으로 피해 경사면을 직접 기어 올랐는데 그건 교본에 없는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저는 경사면 위쪽에서 기다렸다가 상대가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오른손을 뻗는 순간 그 손목을 먼저 잡았습니다. 잡아당기면 올라오고 밀면 떨어집니다. 저는 밀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그 편히 소리가 덜 납니다. 무전기 교신 소리가 끊기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박형의 팀원들이 서로를 호출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채널을 향해 번호를 불렀고 번호 대신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엔 그냥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공포가 무전으로 전파되는 방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는 결국 똑같이 줄어듭니다. 육성도 발소리도 없이 동료들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훈련으로도 익숙해지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4번째는 고지대 클리어링 앞에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야시경을 착용한 채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는데 그 렌즈에는 적외선 열 감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덫은 체온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체온을 냅니다. 숨을 최대한 작게 쉬며 나무 그늘로 몸을 붙이고 상대가 스캔 각도를 제 방향으로 돌리는 타이밍에 맞춰 등 뒤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야시경을 착용하면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렌즈 바깥쪽이 사각이 됩니다. 그 사각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무전기를 뺏어 들었을 때 박형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고스트, 듣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도 그러려는 거야? 근데 그때 기억 안 나.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찾아낸 게 결국 너였잖아. 배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도 넌 아무것도 못했잖아. 손 안에서 무전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뜨거워진 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손바닥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의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그 창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끊긴 무전기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던 손이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해가 뜨도록 응답을 기다리던 새벽이 그 모든 것이 열기처럼 손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살려달라고 해봐. 어차피 이 섬에선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말을 뱉은 건 박형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 창고에서 끊긴 위성 교신 너머로 살려달라고 했을 동료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목소리들을 위해 제가 대신 돌려줘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전기를 끄려던 순간 박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서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강 회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태윤 씨가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지형을 위성으로 분석했다면 제가 만들어둔 엄폐 지점이 어디인지도 이미 계산이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한 박자 늦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장. 강태윤 씨가 있는 엄폐 지점까지 이동하는 내내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형이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말을 이미 다 했거나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거나 10년을 같은 팀에서 일한 사람이니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말을 준비하는 쪽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카드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법이 없었거든요. 나뭇잎 사이로 엄폐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강태윤 씨가 거기 있다는 게 먼저 확인됐습니다. 웅크린 자세 그대로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몸을 낮추고 나무 뿌리 사이에 최대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섬에 쓸려왔을 때 그분이 보여준 모습과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조용해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사람을 처음으로 조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금 그쪽에 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제 손에 들린 단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를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눈이었어요. 오늘 밤 이 섬에서 알게 된 것들이 그분의 눈 속에 조용히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몇 명이에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재벌가 후계자가 비서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같이 버텨온 사람이 옆 사람에게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몇 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분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그 끄덕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다는 것, 그리고 더 묻지 않겠다는 것. 무전기에서 박형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네. 강 회장 잘 있어? 저는 강태윤 씨에게 눈짓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해했습니다. 고스트. 너한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화의 일종이니까요. 박형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작전이 중단된 이유 말이야. 너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반만 맞아. 빗소리가 거셌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파도 소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반은 누군가가 팔았거든. 작전 정보를. 그게 너희 팀 안에 있었어. 손이 무전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쥐어졌습니다. 믿기 싫겠지? 근데 내가 지금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든 못 나가든 이미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 알고 싶지 않아? 팀 안에 정보를 판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박형이 조직을 배신했고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우리 팀이 버려졌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믿어야 하는데 저는 그 10년 동안 동료들의 얼굴을 믿었습니다. 철수가, 영희가, 재우가 배신자와 같은 팀이었다는 건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형이 이 순간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당장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강태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나한테 오면 알려줄게. 둘이서 거래하자. 거래. 그 단어가 새벽 숲의 빗소리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박형이 정보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 하지만 그 카드 안에 진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에는 섞어 넣을 진실이 필요하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은 금방 들키니까요. 강태윤 씨가 조용히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라도 그 말 꺼낼 것 같아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가 이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섬에서 이분이 배운 게 무엇인지 그게 그분의 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박형이 꺼낸 말의 무게가 그날 새벽 제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인지 계략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섬 어딘가에 아직 박형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새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강태윤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보면서요. 10년 동안 그분이 제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요. 그분은 저를 비서라고만 알았으니까요. 저도 그게 편했습니다. 비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사이로 박형이 있을 방향을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장. 강태윤 씨가 있는 엄폐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숲은 낮에 보면 빽빽하지만 밤에 이동할 때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들리거든요.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 소리, 빗물이 잎을 두드리는 리듬, 동물이 낸 소리와 사람이 낸 소리의 차이. 고요한 환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분리됩니다. 저는 이동하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박형의 남은 팀원이 엄폐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귀로 가늠하면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 있었습니다. 엄폐 지점에서 40~50m 떨어진 곳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쪽 방향을, 한 명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커버 대형이었는데 3명이 해야 할 대형을 2명이 억지로 펼친 형태라서 사이에 빈 곳이 생겨 있었습니다. 동료를 셋이나 잃은 이후에도 대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훈련이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공포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빈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1명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1명이 반응하기 전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 시간 차이는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저는 먼저 이쪽을 보고 있던 쪽으로 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어가는 편이 소리가 덜 나거든요. 팔이 꺾이고 의식을 잃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습니다. 저쪽 방향을 보던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이동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동료가 사라진 걸 인식하는 데 걸린 그 반박자가 결국
그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반박자였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거기 한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젖은 흙 위로 빗물이 고이고 그 위로 또 빗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바레인 작전 투입 전날 밤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팀원들이 비좁은 현지 숙소에 모여 앉아 누가 챙겨온 건지도 모를 소주를 마셨던 밤이었지요. 이승원 다들 철수라고 불렀습니다. 본인 성이 이씨고 이름은 승원인데 왜 철수냐고 하면 그냥 그게 더 편하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소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 끝나면 삼겹살이야. 나는 앞다리살 안 먹어. 반드시 삼겹살. 아무도 웃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박은영 영희라고 불렀습니다. 둘은 무전 담당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팀에서 제일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교신이 끊겼을 때도 끝까지 채널을 놓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조 요청 주파수를 열어두고 본부 응답을 기다리는 도중에 교신이 완전히 끊겼다고 나중에 저도 공식 경로가 아닌 쪽으로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었을 때 그 문장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끝까지 교신을 기다린 사람이 끝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문장 하나가 보고서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줄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흙 위에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썼습니다. 철수, 영희, 재우 그리고 그 작전 당일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세 이름. 빗물이 이미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쓴다는 행위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섬 어딘가에 한 번은 그 이름들을 새겨야 한다는 느낌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제 한 놈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에게 건네는 오래 미뤄온 말이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날 밤 응급처치를 받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말이 10년이 지나 이 섬의 흙 위에서 나왔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충격이 왔습니다. 소리는 그 다음이었어요. 충격이 먼저 오고 소리가 나중에 오는 건 발사 지점이 멀다는 뜻입니다. 저격 위치를 미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박형이 처음부터 소탕조를 앞세워 저를 숲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제가 지쳐 멈추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동료들 이름을 쓰느라 쪼그려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이 표적이 됐습니다. 어깨를 관통한 총탄이 뒤쪽 나무에 박혔습니다.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뜨끈한 것이 팔꿈치 안쪽으로 흘러내렸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짚었을 때 손바닥이 금방 젖었습니다. 뺏어둔 무전기에서 박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도망 못 가.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에 등을 붙이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 통증 속에서 영희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끊긴 교신 앞에서 끝까지 채널을 붙잡고 있었을 그 목소리를요. 오장. 어깨가 타는 것 같다는 건 출혈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나무 뒤에 등을 붙이고 어깨를 오른손으로 압박한 채 숨을 골랐습니다. 박형이 저격 위치를 잡았다는 건 이 섬의 지형 중 시야가 트이는 곳이 어딘지 미리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섬 북쪽 절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동쪽 능선까지 후출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 발사음의 방향과 울림이 열린 공간에서 온 것이었으니
해안 절벽 끝 바위 위였습니다. 저격수는 보통 한 번 노출되면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형은 저격수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은 팀에서 훈련받았고 그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 처음 잡은 위치에서 버티는 쪽을 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후퇴가 패배처럼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격이 오늘 이 섬에서 그 사람을 가장 좁은 곳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왼팔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관통당했을 때 신경 일부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의 감각은 있었지만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이 극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이동 경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박형의 남은 용병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륙 당시 총 7명이었고 제가 처리한 게 6이었으니 박형 본인을 포함해 2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전 교신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아 마지막 용병은 박형 곁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격 위치를 혼자 맡으면서 남은 1명을 호위로 쓰는 배치, 예상 가능한 구도였습니다. 해안 절벽으로 이동하는 동안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준 덕분에 사격 각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빗물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면서 빗줄기가 대각선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빗속에서 절벽 근처의 바위들이 젖어 반들거리고 있었어요. 미끄러운 지형입니다. 훈련된 사람도 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형이고 그건 시야 일부를 발 쪽으로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형의 호위가 저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거리는 15m 정도였는데 그 거리에서 오른손 하나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단검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으로 낮게 굴러 들어가면서 상대 발목에 체중을 걸었습니다. 젖은 바위 위에서 발목이 빠지면 사람은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게 중심이 가는 쪽으로 쏠립니다. 쏠리는 방향이 절벽 쪽이 된 건 계산이 아니라 지형이 한 일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형이 몸을 돌렸습니다. 저격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근거리에서 소총을 쓰는 건 총열의 길이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총구를 들어 올리는 짧은 시간이 생겼고 저는 그 시간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총구를 잡아 꺾는 건 무리이지만 총열 아래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손목 관절 아래를 치는 건 다릅니다. 소총이 바위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박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2발. 뒤에 절벽이 있다는 걸 발끝으로 느꼈는지 더듬으면서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비를 맞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늙었더군요. 제 눈에는 그게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눈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훈련했고 가장 극한의 현장에서도 저 눈이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섬의 절벽 끝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남겨지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철수도 영희도 재우도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됐어야 했는다. 내가 버린 그 이름들이 오늘 널 심판하러 왔다. 박형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인지 사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10년 전에 이미 다 들었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교신을 끊었을 때 제가 들었어야 할 것들을 저는 10년 동안 혼자 채워왔습니다. 단검 끝이 그 사람의 목줄기에 닿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박형의 숨소리. 저는 칼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이 느끼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한번 멈추고 싶습니다. 지수가 버려진 건 그 사람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불편해지면 서류 한 장으로 지워버리는 일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훨씬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워진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안고 하루를 버티는지 우리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물어볼 창구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모르니까요. 철수가 삼겹살을 먹겠다고 했던 그 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아마도 그 평범한 소망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작은 바람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칼끝과 목줄기 사이에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두 사람 사이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팀 내 배신자 말이야. 저는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 10년 전 조직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갔어. 3팀 고스트. 작전 정보 외부 유출 및 조직 기밀 침해. 서명은 내 거야. 하지만 지시한 건 위였어. 손이 굳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요. 배신자는 너였어, 고스트.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사망 처리된 거고, 팀원들이 죽은 것도 배신자를 도운 공범으로 처리됐어. 비가 내리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귓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영희가, 재우가 배신자의 공범으로 죽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서류상으론 사실이야. 3팀은 배신자 팀으로 기록됐어.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거야. 배신자들이니까. 버려도 되는 것들이니까. 박형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후회인지 계략인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진짜로 털어놓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그 말이 나를 살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형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다야. 그 대답이 이상하게 가장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과 털어놓고 싶다는 것이 같은 무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새벽 처음 알았습니다. 극한의 자리에 몰린 사람이 꺼내는 말에는 계략과 진심이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가진 가장 불편한 성질이기도 합니다. 서류는 어디 있어요? 조직 내부 서버. 나는 접근 코드 알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칼을 쥔 채로 부상당한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빗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삼겹살을 먹겠다던 그 밤에 이미 어딘가의 서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배신자의 공범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영희가 끊긴 채널 앞에서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던 그 새벽에 그 사람은 이미 공문서상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아 있었다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었으니까요.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빼고는. 접근 코드를 알려줘요. 박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줄 수 있다면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형이 코드를 말했습니다.
8자리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 말한 거예요? 박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흥정이 끝났다는 표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얼굴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인간이 희망을 품는 방식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박형, 10년 만에 그 호칭을 썼습니다.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말이 오래된 감정을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박형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훈련이 끝나고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시절이요. 지금 이 절벽 끝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저 자신도 예상 못했습니다. 철수 거 알았어요? 영희 거, 재우 거, 박형의 얼굴에서 표정이 빠졌습니다. 배신자 공범으로 서류가 올라간 거, 그 애들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 알면서 서명한 거예요? 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가 절벽 아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그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박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뒷목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늙었다는 생각 말고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도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요. 배신한 사람이 배신 이후에 사는 방식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새벽 처음 봤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진 채로 서 있는 거더군요. 코드 잘 기억해뒀어요. 박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려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요. 빗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박형의 숨소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걷히기 직전의 그 색, 남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그 시간. 밤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와 재우의 이름이 배신자의 공범으로 남아있는 서류가 어딘가의 서버에 존재하는 한 저에게 이 새벽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7장. 이 사람과의 시간을 끝내는 방식에 대해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요. 복수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잃은 것을 되찾는 행위인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철수의 삼겹살을, 영희의 마지막 교신을, 재우의 라면, 봉지를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에 남아있는 것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 공범이라는 이름, 그것만큼은 지워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박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야? 나는 다 말했어. 코드도 줬잖아. 저는 박형의 목에서 칼을 거두었습니다. 박형의 눈에 안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박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손목을 잡는 건 구해주는 행위와 동일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힘의 방향이 다릅니다. 박형이 저를 봤습니다. 살려줄 거라고 했잖아.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을 뿐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형의 눈에 그 사실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천천히 흔들리다가 한순간에 다 꺼졌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절대로 잊히지도 않아. 잘 가라, 지옥으로.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철수가, 영희가, 재우가, 그리고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는 그날의 사람들이 잠깐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절벽 끝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형이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왼팔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고 그 바람이 얼굴을 지나갈 때 차갑고 짠 냄새가 났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끝나면 뭔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방감이든 허탈함이든 아니면 후회든 무언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빗소리도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 안에서 제가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던 무언가가 이 새벽을 기점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회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인데 억울함을 푸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해지는 거더군요. 배신자 공범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아는 이가 세상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붙은 낙인을 지워줄 코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 씨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무릎을 껴안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분 커피를 타고 일정을 챙기고 그분 넥타이 색깔을 골라드렸는데 이 섬에서 처음으로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요.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닿는 빗방울 소리, 발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 부엽토가 물을 머금은 냄새 이 섬이 처음 저를 알아봤을 때와 같은 감각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의 무게와 나갈 때의 무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더군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파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달랐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회전하는 소리. 헬기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구조 헬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외부에 알려졌거나 누군가 신호를 보냈거나 어느 쪽이든 이 섬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윤 씨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숲 안쪽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짙게 서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8장. 강태윤 씨는 제가 만들어둔 엄폐 지점에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들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낮은 소리로 그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받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걸 봤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분이 모르는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새벽에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마지막에도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왼쪽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그분에게 건넸습니다. 숲에서 주운 나무 조각에 단검으로 새긴 숫자들이었습니다. 8자리. 박형에게서 받은 접근 코드였습니다. 이걸로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숫자들을 봤습니다. 조직 내부 서버 접근 코드예요. 거기에 저와 제 팀원들 이름이 배신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그런 쪽에 연결이 되실 것 같아서. 강태윤 씨가 코드를 손에 쥐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워야 할 사람들. 저는 말했습니다. 이승원, 박은영, 최재우.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름도요. 그분이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듣는 얼굴로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그 2글자가 이 새벽에 제가 들은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볍게 만들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풀숲을 눌렀습니다. 같이 가요. 강태윤 씨가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깨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왜요? 저는 대답하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습니다. 항상 여분을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오래된 버릇입니다. 그걸 쓰고 강태윤 씨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안경 너머로 순종적인 미소를 짓던 사람이 거기 있었고 지금 이 안경 너머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없는 사람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구조 명단에 없는 사람이 헬기에 타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그분이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손으로도요. 그냥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김지수요. 원래는요. 그분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수 씨. 처음으로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었습니다. 10년 만에요. 저는 돌아서서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강태윤 씨가 저 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손 안에 나무 조각을 쥐고서요. 그 안에 새겨진 8자리 숫자를 쥐고서요. 오래된 나무 뿌리 위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오른손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뜨끈하고 축축했습니다. 철수를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겠다던 그 사람을요. 그 사람 이름이 서류에서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삼겹살을 한 번 사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생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영희를 생각했습니다. 끊긴 채널 앞에서 끝까지 버티던 그 사람을요. 이제 그 사람 이름 옆에 붙어 있던 말이 지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영희가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응답이 이제야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우를 생각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그 사람을요. 다음 생이 있다면 라면 끓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고 아무도 모르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유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엔 지워진 유령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선택한 유령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사는 데 있어서는 꽤 큰 차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워지는 것과 스스로 사라지는 것 사이엔 이름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사람 하나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그게 거창한 음모가 아니더라도요. 오래 일한 사람이 공지 한 줄로 사라지고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이 어느 날 대화에서 지워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흔적 없이 비워집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을 한 번 떠올리는 것,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수는 삼겹살을 먹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재우는 라면을 끓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잠깐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워진 이름도 한 번 불려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